한도연 씨, 소미가 백혈병이래요. 12년 만에 들려온 전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승진 축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한도현입니다. 광고 기획사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니 이랬다고 해야 맞겠네요. 12년 전까지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보다 출세를 택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아버지인 당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12년 만에 분당의 한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버리고 떠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아빠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강남 소재 광고 기획사 본사 27층 임원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후 5시 석양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도현 이사 축하합니다. 대표이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회사 최연소 이사였어요. 42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동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렸고요. 저는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저는 30살에 결혼했어요. 분당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이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요. 이듬해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당시 저는 대리였어요. 광고업계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주말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지쳐 있었고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소미가 오늘 처음으로 걸었어요.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고생했어. 그게 제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저에게 숙소일 뿐이었어요. 가족은 의무였고요. 출세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과장이 되었고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살이 되던 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도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빛만 있었습니다. 소미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당신도 우리가 없는 게 편하잖아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한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12년이 흘렀어요. 저는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가 되었고요.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수입차를 몰았어요. 명품 시계를 찾고 골프 회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 이사님,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갈까요?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청담동 그 스테이크집 어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서진. 12년 만이었어요. 전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현 씨.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백혈병이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분당 대학병원에 있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제 골수는 맞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당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미, 제 딸, 1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아이.
언제 올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이 저 불빛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인데? 오늘이 어떤 날인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값비싼 시계,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분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혔고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만날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소미는 겨우 돌이었어요.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있을 나이였습니다.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9시였어요. 병원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12년 동안 도망쳤던 제가 이제 그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고 복도에는 간호사들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912호실이요. 전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912호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어요. 왔어요. 이서진 씨였습니다. 12년 만에 본 전 아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36에 헤어졌으니 이제 48이었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반가움도 없었어요. 그저 필요해서 부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이가 보였어요. 솜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에요. 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약물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골수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래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미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12년 전 제 품에 안겼던 아기였습니다.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제 골수는 맞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다 검사했는데 아무도 맞지 않았고요. 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사 받으세요. 혈액종양내과 김민준 교수님이 담당이에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전 아내는 병실을 나갔어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소미의 곁에 앉았어요.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너무 작고 차가웠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혈액종양내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고 추가 검사를 위해 골수 천자도 받았습니다. 엉덩이뼈에 긴 바늘을 찔러 넣는 검사였어요. 아팠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김민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젊은 의사였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식이 필요합니다. 일치도가 높기를 바랄게요. 꼭 맞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교수가 저를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전 아내를 만났어요. 검사 끝났어요? 네.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12년 전에는 부부였던 사이예요. 이제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미를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 아내는 잠시 망설였어요. 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소미는 당신을 몰라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하죠. 아이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1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전 아내가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으로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미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큰 눈, 작은 코. 전 아내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턱선은 제 것이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니?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친구세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분은 전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나는 내 아빠란다. 소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낯선 어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소미야. 전 아내가 말했지만 소미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엄마,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알았어. 전 아내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미는 똑똑한 아이예요.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이었고, 중학교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없이도 잘 컸어요.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잘 컸는지도 몰라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당신이 필요한 건 골수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서울과 분당을 오갔어요. 회사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유를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소미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고개를 돌렸어요.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교수가 웃었습니다. HLA 일치도가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거의 완벽한 수치입니다. 이식이 가능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도현 씨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교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골수 이식은 공여자에게도 부담이 큰 수술이에요.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진료실을 나와 병실로 갔습니다. 전 아내에게 결과를 전했어요. 일치했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그녀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섰어요. 소미야, 이식할 수 있대?
아빠 골수가 맞았어. 안에서 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소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아빠예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12년 전에 저지른 잘못을 이제는 마주해야 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분당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골수만 주고 떠나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끝까지 남아있겠다고요. 딸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틀 후 저는 소미의 병실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텔 방에서 썼어요. 5번을 다시 쓰고 6번째에 완성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나갈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소미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너한테 줄 게 있어. 봉투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소미는 흘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편지야. 읽어봐 주면 좋겠어. 필요 없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왜 당신 편지를 읽어야 하죠?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소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손이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어. 들어줄래?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이야기를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말했어요. 출세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방치했다고요. 이혼할 때도 미련 없이 떠났다고요. 그 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만 보냈고 소미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고요. 소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는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축하를 받던 날, 전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요. 제가 이룬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병원에 와서 소미를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걸 알았다고요.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날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고. 소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 소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힘들 때 당신은 뭐 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교 입학식 날 엄마 혼자 오셨어요. 생일 때도 아플 때도 언제나 엄마 혼자였어요.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미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입원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는 한 달 휴가를 냈습니다. 그 사이 소미의 병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멀리 바라만 봤어요. 가끔 전 아내가 나오면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소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소미야? 편지 읽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요? 소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증명해봐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당신이 정말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소미가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험을 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부탁해서 소미의 병실을 청소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소미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사왔어요. 전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요? 떡볶이요. 그리고 딸기. 소미는 매운 걸 좋아했고 과일 중에는 딸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떡볶이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맛있다는 집의 것을 샀어요. 딸기도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간호사에게 전달했어요.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소미 환자분께 전해주세요. 누가 보내신 건데요? 그냥 익명으로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받아갔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청소하고 음식을 사다 주고 병실 앞을 서성이다 돌아왔습니다. 소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하는 건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소미가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사다 준 떡볶이였습니다. 옆에는 딸기가 놓여 있었어요. 전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니? 응,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사다 준 거래? 몰라. 간호사 선생님이 그냥 주셨어. 소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엄마, 소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달라질까요? 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은 하는 것 같아. 늦었는데 그래. 늦었지. 하지만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더 먹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공책 한 권을 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소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요. 매일 하나씩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할 수 없어도 언젠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소미야, 오늘은 내가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봤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기뻤어. 아빠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가고 싶어.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분당의 밤은 조용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미가 저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요. 수술은 5일 후였습니다.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한다고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괜찮았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소미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소미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봤어요. 깨웠어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소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수술이 위험하다고. 마취도 위험하고 출혈도 많다고. 괜찮다니까. 저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천만에. 저도 소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당신도 노력했잖아요. 떡볶이 사다 준 거, 청소해 준 거, 다 알았어요. 소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계속 모른 척 했어요. 화가 나서. 괜찮아. 저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요. 화낼 자격 충분해. 소미는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일 잘 될 거예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둘 다 무사할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소미는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뒤돌아봤습니다. 아빠, 처음이었습니다. 소미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것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잘 자요. 소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링거를 맞았고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장되시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을 거예요. 교수님이 최고예요.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천장의 조명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 아내가 서 있었어요. 소미도 있었습니다. 도현 씨, 전 아내가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미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깨어나요. 그럴게. 약속이에요. 약속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의사들이 보였습니다. 한도현 씨, 들리세요? 김민준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곧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를 세세요. 마취 주사가 들어왔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19, 8.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소미는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수술 잘 받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안도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고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소미가 살았으니까요. 전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소미가 깨어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식이 잘 됐대요? 거부 반응도 없고요. 다행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당신한테 전하래요. 전 아내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소미의 글씨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준 생명, 잘 살게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소미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소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빠, 소미가 웃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소미의 손을 잡았어요. 너만 괜찮으면 돼. 이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완치될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다. 소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거요. 제게 건넸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읽어봐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소미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아빠를 처음 만났다. 12년 만이라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화가 났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빠가 편지를 줬다.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읽었다. 솔직한 내용이었다. 변명하지 않았다.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 또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누군가 떡볶이를 사다 줬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아빠인 것 같다. 모른 척했지만 맛있었다. 고마웠다.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소미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분노, 점점 녹아가는 마음, 그리고 사랑.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빠 병실에 갔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 아빠도 노력했으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줘서. 아빠도 고마워요. 소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명을 줘서. 전 아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멈춰 섰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네. 우리 셋은 함께 섰습니다. 12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소미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소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 기회를 준 모든 것에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소미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모두 마쳤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했어요. 대표이사가 만류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12년 동안 매달렸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작은 광고 대행사를 차렸습니다. 분당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괜찮았어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소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복귀했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소미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아침마다 차에 태워 학교 앞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소미는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이 볼까봐.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항상 손을 흔들어 줬어요. 다녀올게요, 아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 아내와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소미의 학교 행사에도 같이 참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소미의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학교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이 학교에 오는 거.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었던 거죠. 전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찾은 것 같아요. 자기 길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길을 찾았어요. 12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소미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중단했던 레슨을 재개했어요. 선생님은 소미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소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듣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소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한다. 아직 멀었어요. 소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음대 진학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아빠는 찬성이야. 엄마도 괜찮대요. 소미가 피아노 의자를 돌려 저를 봤어요. 아빠는 꿈이 뭐였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성공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소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거요? 부끄러운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저는 소미를 보았습니다. 너랑 함께 있는 게 꿈이야. 내가 행복한 걸 보는 거. 소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호텔 방이 아닌 제 작은 오피스텔에서요. 분당에 얻은 원룸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편안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소미에게 주려고 모았던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3페이지에 썼습니다. 소미야, 오늘 내가 피아노 치는 걸 봤어. 정말 아름다웠어.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 거야. 그게 아빠의 새로운 꿈이거든. 창밖으로 가을밤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소미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저와 전 아내는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강당에 앉아 식을 지켜봤어요. 소미가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전 아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미가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도현 씨, 전 아내가 불렀습니다. 저기 좀 봐요. 소미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소미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요. 핸드폰을 친구에게 건넸어요. 우리 셋은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눈 내리는 운동장, 졸업복을 입은 소미, 그리고 부모.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소미는 음악 특성화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새 교복을 입은 소미는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긴장돼요. 잘할 거야. 저는 소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학교로 가는 차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아빠, 소미가 불렀습니다.
흥, 고마워요. 뭐가? 다요.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았어요. 아빠 덕분에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아빠도 강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를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소미를 안았어요.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소미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전 안에도 와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었고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소미의 반은 3층이었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인사를 했고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소미의 차례가 왔습니다. 1학년 3반 한소미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고요. 꿈은 피아니스트예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작년에 많이 아팠는데 이제 건강해졌어요. 좋은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전 안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학부모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소미도 나왔습니다.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 다 착해 보여요. 다행이다. 학교 정문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소미가 멈춰 섰습니다. 벚꽃을 올려다봤어요. 예뻐요. 그래.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이었어요. 아빠, 엄마, 소미가 우리를 봤습니다. 저 잘할게요. 여기서요. 알아. 넌 잘할 거야. 전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할게. 소미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미가 좋아하는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강가를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저기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3명 다 같이요. 좋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셀카 모드로 바꿨어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소미가 가운데, 저와 전 아내가 양옆이었어요.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12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긴 이야기였어요. 잘못으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늦었지만 돌아왔고 소미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2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게 있다면 돌아가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요. 사랑은 모든 걸 치유합니다. 이제 저는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미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는 소미에게 편지를 씁니다. 언젠가 다 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긴 편지들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늦기 전에요. 저처럼 12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